안녕하세요. 어대은입니다. 벌써 3교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행정론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행정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1급 시험 문제가 200문제잖아요. 근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문제를 보고서 뭐 적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책을 쓸 때부터 상당량을 버렸죠. 제 강의와 책의 특징이 그거죠. 수험생들이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일단 책을 집필할 때 최대한 버리는 거. 그 다음 책의 구성상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거나 또는 완전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책 안에서도 또 버려주죠. 자, 그리고 또 제가 버려주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반드시 공부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반드시. 그 다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세요. 3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버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고득점 목표가 아니라면은 안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게 있죠. 그럼 우리 합격률이 엄청 높은 우리 방문각 제자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버리라는 거 처음에는 어머 이거 버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다 버리십니다. 다 버리세요. 왠지 불안해 하시는데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연구 끝에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잘 버려놨겠어요. 그죠? 그거를 다 믿게 됩니다. 금방. 그 다음 고득점? 나는 고득점까지는 목표로 할 시간이 없어. 그만큼 내가 더 책을 보고 강의를 더 들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반드시 하라는 것만 합니다. 제가 반드시 하라는 것만 하면 200문제 중에 160개 이상을 맞아요. 근데 반드시 하라는 것도 다 못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에서 100을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뭐 한 90%, 90이 안 되더라도 한 80%, 80이 안 되면 70% 뭐 이렇게 뭔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시는 거. 그리고 복습을 거의 못 하시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 강의에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속 반복하는 걸 제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책 보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강의를 들을 때만큼은 그냥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고 제가 물어보면은 최대한 기억이 나는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이 안 될 수 있게끔 반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문제 적중했죠? 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런 거는 제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버려드렸고 줄여드렸고 그 안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160개 이상은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뭐 일일이 적중한다 그러면 그럼 160번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입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제가 그런 자랑을 평상시 잘 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6번 문제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마케팅 방법들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말하는 마케팅 방법은요. 모금을 하는 기법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해설을 보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가지는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번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하고 3번의 인터넷 마케팅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되니까 나머지 4개만 공부하시면 시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적습니다. 그럼 4개만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1번에 다이렉트 마케팅 있죠? 우리가 보통 뭐 DM 발송 이렇게 표현하는데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후원을 하실 만한 분들한테 우편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을 활용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 편지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은 우편을 통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인데 이게 정말 전통적인 옛날 방식이에요. 요새는 잘 쓰지 않는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우편을
통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 요것만 알면 시험 준비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있죠. 예, CRM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할 때는 그러니까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또는 고객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될 만한 사람, 이분들은 보통 잠재적 후원자들이고 또 고객인 분들은 이미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물론 뭐 클라이언트도 포함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부를 좀 받아야 되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후원자 쪽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잠재적 후원자나 또는 이제 새로운 후원자가 되실 만한 분들 또는 이미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욕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후원자의 개발이나 기존 후원자 관리를 위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른바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금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복지관에 기부를 한다. 근데 복지관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소식지 내용 보면은 기부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럼 아, 내가 뭐 월 10,000원씩을 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 있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가끔 가다가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뭐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선물을 또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어떤 뭐 후원자의 뭐 밤 이런 행사를 마련해 가지고 또 초대를 해드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하실 분들이나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무언가를 해드리는 거,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 이게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 연계 마케팅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익 연계라고만 외우면은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의어 외울 때 공익을 위하여 또는 대의 명분 차원에서 기업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워야 동의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업이 공익 차원에서 또는 기업이 대의 명분 차원에서 사회복지 조직에다가 후원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은 기업이 후원을 하면 보통은 좀 금액이 좀 클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사회복지 조직도 좋고, 또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후원을 해주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끔 또 홍보해 주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업의 또 영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도 좋죠. 사회복지 조직도 좋고 기업도 좋고 해서 윈윈 전략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 연계, 공익 연계, 그다음 대의 명분 마케팅이 전부 다 동의어거든요. 근데 이 동의어를 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이렇게 익혔다. 그래서 기업이 공익을 위하여 또는 기업이 대의 명분을 위하여 사회복 조직에 후원을 한다. 양자가 모두 좋은 윈윈 전략과 연결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사회 마케팅이 있죠. 이 사회 마케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의 행동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돼 있죠. 대중의 행동 변화 도모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주로 후원을 받는 거, 이게 좀 더 포인트라면, 물론 우리가 사회 마케팅에서도 다 뭔가 재원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목적 자체가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죠. 그 대중의 행동 변화 또는 뭔가 바람직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운동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금연 운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뭐 예방 캠페인 또는 뭐 방지 캠페인, 환경을 살리자, 뭐 환경 보존 운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대중들의 인식에 좀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회 마케팅이에요. 근데 사회 마케팅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익 광고 있죠. 우리 뭐 흡연은 뭐 질병이다, 이런 게 있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염을 막기 위해서 뭐 손을 어떻게 씻어라, 몇 번을 씻어라 등등, 그 다음에 마스크를 어떻게 껴야 되고 어떤 마스크를 끼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공익과 관계되는 거죠. 사회 마케팅 여기서는 어떤 대중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바람직한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쪽의 공익이에요. 근데 아까 그 기업 연계 마케팅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공익 광고하고. 공익 광고가 나왔을 때는 사회 마케팅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A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사회복지사에게 본인들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학부모들이 계시고요. 이 학부모들이 계신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시네요. 근데 본인들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네요. 그분들의 욕구가 제시가 됐네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동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들을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고 본인들의 자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 돕고 싶고, 그래서 아동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또 지금 도와주시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서 지금 해줬죠. 이게 뭐예요? 맞춤형 서비스 하면은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에 적용하는구나, 그거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출제 포인트대로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강조 드린 대로 출제가 된 거고, 이런 거를 뭐 적중 하면은 160문제 이상이 적중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뭐 적중 하는 것도 입이 아플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에서 묻고 있는 건 프로그램 평가 기준들이죠. 프로그램 평가 기준, 시험에 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도 나옵니다. 뭐 조사론이나 또는 정책론 또는 뭐 지역사회 복지론 등에서도 그렇고, 실천론 파트에서 나올 수 있고 실천 기술론도 있고, 이게 여러 과목에 걸쳐 있는 내용이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자, 해설 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자, 노력성이 나왔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노력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단순히 양적인 부분만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프로그램 시간이 10시간이 있고 50시간이 있어요. 어디가 더 노력했어요? 50시간 프로그램 진행한 쪽이 더 노력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홍보물을 어디는 1000부 인쇄했고 어디는 5000부 인쇄했어요. 그러면 5000부를 인쇄한 쪽이 더 노력한 거죠. 이게 노력성이에요. 그 노력성은 단순히 양만 따진다. 양비교예요, 양. 자, 그게 노력성이고, 그 다음에 노력성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서비스의 질 있죠.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대부분 들으실 건데, 왜 그럴까요? 바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곧 전문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전문성 또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따지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질입니다. 노력성이 양이라면 전문성은 질이죠.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전문성 다르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격증에 등급이 있어요. 그럼 등급이 1급인가 2급인가 그랬을 때 1급이 많다. 그러면 전문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평가할 때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서비스의 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노력성, 그 다음에 전문성 됐고, 그 다음 효과성하고 효율성,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효과성이라는 건 투입에 관계없이, 여기서 투입에 관계없이라는 건 투입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따지지 않고 목표를 얼마나 많이 달성했는가. 그래서 효과성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 정의는 목표 달성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목표 달성 여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했으면 효과적이었다.
또 목표를 많이 달성했으면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가 효과성이고 효율성은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는 건데 만약에 투입이 같으면 산출이 많아야 효율적이고 또 산출이 같으면 투입이 적어야 효율적이죠.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고 효과성과 비교할 때 효율은요. 투입을 당연히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투입이 얼마나 많았냐 적었냐인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뭐겠습니까?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거 또는 최대의 산출을 얻어내는 거겠죠. 또는 뭐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하는 거 중요하고 효율성은 특히 비용을 아끼는 거 요게 또 시험에서 포인트가 많이 됩니다. 비용 아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형평성인데 자, 프로그램의 배분이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수직적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게 빈곤선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제로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 자산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가지고 계시면 이만큼을 보충 채워드리면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만큼밖에 못 가지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만큼을 채워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서로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 이게 수직적 형평성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이만큼을 채워드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지가 같은 분들을 같게 대우해주면 그게 뭐겠어요? 수평적 형평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처지 다르게 대우, 같은 처지 같게 대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사회적 형평성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영향성은 뭐 더 간단하죠. 영향성은 이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또는 그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표현할 때 파급 효과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접근성 있죠. 접근성이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그 프로그램에 또는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즉 다가가는데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게 접근성.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요새 뭐 사례 관리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아웃리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봤고요. 쉬운 내용들이었어요.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 뭐냐라고 했는데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된 시간 및 자원의 양 수량을 따지네요. 그죠? 수량 따지고 있고 프로그램 담당자의 제반 활동 여러 가지 모든 활동 그럼 이것도 분명히 그 활동이 많았냐 적었냐 이런 걸 따지는 것으로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뭔가 양을 비교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노력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론하고서 문제에 적용하니까 쉬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공부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늘리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강의를 또 들으시고 책에다가 쓰는 것보다 제 얘기를 또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 책을 그냥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거는 강의 대충 듣고 뭔가를 써놓고 그 책을 안 보는 거. 최악입니다. 최악. 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지금 묻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론을 간단하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학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뭐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리더십 유형이 있는데 일단 학자는 뭐 안 외워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동의어만 알아도 거의 공부가 끝납니다. 그 정도로 쉬운 내용인데 일단 느낌이 좀 확 오죠. 리더가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시키는 거. 그럼 명령하겠죠?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복종하겠죠? 명령하면 복종한다. 명령하면 복종한다. 그게 이제 지시적인 유형이다. 그랬을 때 그만큼 지시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복종하고 이제 통제하는 건데 좋은 점.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 있죠. 그럴 때는 또 지시형이 좋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뭔가 확 이끌어줄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지시형이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시에 따르면 다 뭔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기분 나쁘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죠. 따르긴 따르는데 왠지 밉죠. 적대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형이죠. 참여형은 쉽게 얘기해서 민주적인 그런 유형입니다. 민주적이다. 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지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뭔가 민주적으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건데 좋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직원들을 존중해 주는구나. 또 존중받은 직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뭔가 좋은 의견을 내고 그리고 뭔가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능력의 어떤 향상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이 참 좋죠. 다양한 의견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일일이 의견을 다 듣다 보면은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리죠. 복잡해지고 나중에 또 뭔가 문제 생기면 서로 저는 아닌데요 하면서 막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은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직원들한테 권한을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권한을 맡기는 게 위임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권한을 맡기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맡겼으니까 터치 안 하죠. 그렇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조직에서 좋냐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들 있죠. 어떤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자율형이 전문가 중심 조직에 적합하다라는 거. 그럼 세 가지는 이름만 봐도 뭔가 내용이 구별이 딱딱 되고 있다. 여기서 장단점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보통 장단점은 여기서 따집니다. 장단점.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참여적 리더십인데 일단 1번에서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해가지고 1번이 틀렸는데 좀 아까 뭐라 그랬죠?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시간 많이 소모되겠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효율성. 그래서 1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나머지는 제가 복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별로 의견이 없는 직원들, 동기가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직원들은 오히려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우리 사회복지, 우리 휴먼 서비스 조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와 부합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 순서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우리 1급 시험에는 발달사가 많이 나와요. 많이. 실천론, 지역사회 복지론, 그 다음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까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순서를 외워야만 되는 게 있어요. 순서. 근데 순서를 어떻게 외워요? 그 많은 것들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연도를 외우는 겁니다. 연도. 연도를 외워놓으면은 적어도 1급 시험에서 적어도 한 10문제 내외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연도를 외워놓으면 10문제 내외를 해결할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를 외우는 게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그냥 볼 때마다 자꾸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나중에 엄청 편한데 이거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합격 위험 요소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 출제 형태가 지금 이 문제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3개 있죠. 많으면은 뭐 리을, 미음, 막 비읍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으면. 그랬을 때 이거 순서를 어떻게 연결해요? 연도를 알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른 형태의 문제도 나올 건데 결국에는 연도를 외워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거기 지금 해설을 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된 거, 그래서 2012년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게 다 뭔가 통합 사례관리와 관계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2012년 각 시, 군, 구청에 기초자치단체겠죠. 각 시군 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었다, 구성되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 다음 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됐는데 이거는 법제화된 연도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이 돼요. 이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가 같이 신설이 되냐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도 함께 신설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다. 또는 신설되었다. 그럼 2003년만 외워도 여기서 답 충분히 찾아요. 그래서 뭐 2003년에 개정이 됐고 2005년에 시행이 됐고 또 협의체 만들어져 가지고 첫 번째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언제냐면은 2007년부터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기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에 4년간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을 저는 수업 시간에 약칭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그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고 2015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 근데 그 안에 뭐가 또 규정되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는 것들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복사업법에 있었던 규정들이 삭제되고 또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 또 삭제되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발달사 아닙니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서 자꾸자꾸 다루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겠죠?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겠죠? 네, 그 외에 여기에 딸린 내용들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면 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쨌든 이거를 외워야 된다. 그 다음 디귿,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행 그랬죠. 자,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사례관리의 일종이고 여러 가지 또 찾아가는 복지의 일종이거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2016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2018년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다 사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찾아가는 어떤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시범 사업이 됐든 어쨌든 시작한 거는 2016년이죠. 그러면 아까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설치가 됐고, 그 다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3년에 법제화가 됐고, 그 이후에 좀 복잡한 거는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2003년에 법제화가 처음 됐고, 그 다음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이 규정이 되면서 2015년에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 삭제가 됐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실행된 거는 처음으로 2016 그리고 2018년에 모든 읍면동에 설치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순서를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뭐 답을 하나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외워달라고 미리 나중에 이론 강의 들어가면은 외워야 될 게 늘어나는데 좀 미리 외워놓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부담 안 가게 3개의 연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하고요. 1997년 하고요. 97년, 그 다음에 2010년, 요 3개만 좀 따로 외울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외워달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1987년에 이제 5대 직할시, 그 당시엔 5대 직할시였죠. 서울은 아니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5대 직할시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오늘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987년 5대 직할시에 오늘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임용 배치가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미리미리 조금씩 외워놓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그 다음 19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역사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97년 개정이에요. 좀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 이제 법제화됐다고 2003년 개정이었죠. 근데 97년이 더 시험에 잘 나와요. 97년. 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그 이전에는 허가제였는데 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신고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신고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회복지법인만 시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누구든지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방해 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자, 취지를 조금 눈치챌 수 있을까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시켰고, 그 다음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었죠.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 때 방해하지 마, 이런 얘기가 들어왔겠죠. 그 다음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또 시설은 책임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 시설
평가제도도 들어와요. 평가제도, 시설 평가제도. 그래야 더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겠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온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또 입법이 되냐면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도 이때 입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1급 국가시험은 시행연도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얘는 2003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03년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그때는 4월 27일에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제가 1회를 준비하는 시험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상황을 정말 많이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97년도 저거 미리미리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행복, 이 알파벳 이자, 자, 사통망을 구축합니다. 사통망을 구축하고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통망 이렇게 부르고요. 사통망 행복 이음이 2010년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미리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있지만 일단 지금 핵심 기출 40선 아니겠어요? 이걸 하면서 얘네들도 핵심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미리 외울 것들을 조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론 마지막 10번 문제네요. 자, 현대 조직이론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체적 품질관리 TQM이라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제가 일일이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금 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우리가 아주 징그럽게 반복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빈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까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확인하는 거고 우리의 합격률이 유난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꽉 잡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섞어놓고 그거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중요한 건 마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늘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는 지양하고 정말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격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항상 강조했던 거 또 나왔습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제1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고객 만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TQM의 제1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그건 뭐냐? 고객님들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어디를 본따냐면 일본의 기업들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일본의 기업들이 되게 막 친절하고 서비스의 뭐 질이 높고 이런 것 때문에 한때 되게 또 관심을 끌었던 시기가 있죠. 지금 뭐 대한민국 뭐 더 잘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점을 미국에서 뭔가 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뭐 나라나 이런 것들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그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바로 고객님들이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또 권한을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 어떤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객님들을 만족시키려면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가지고 품질을 높여야 되겠죠. 그럼 고객이 만족하려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TQM의 제1의 목표는 고객 만족이다 해도 맞는데 이래도 맞아요. TQM의 제1 목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간단하게 확 줄이면 품질 향상. 품질을 높여야 고객님들이 더 만족하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면은 상당 부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당 부분. 자, 기억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은요, 해설에서 TQM의 주요 원리 있죠? 주요 원리에서 1번을 보십시오. 서비스의 품질은 궁극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고객이 결정하죠.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품질을 개선시켜 나가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서비스의 품질은 제공 과정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고려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고려가 이루어진다. 4번 보세요. 4번. 고품질의 서비스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조직의 다양한 직원들의 협력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자, 고객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에서 상대하는 고객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구성원들 모두의 그러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6번. 품질의 개선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이 현대 조직 이론의 공통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할 때는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바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를 뭐 이 이론에서는 권한 위임이라고도 표현하고 권력의 분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임파워먼트 하라는 얘기죠. 직원들한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서 권한을 안 줘요. 그러면 열심히 할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그럼 당연히 임파워먼트, 뭐 권력의 분배라고도 하고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하는데 걔네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7번. 품질은 전체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필요로 한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TQM의 특징 2번 봅니다. 2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권력의 분배가 필수적이다. 권한 위임이라고도 하고 권력 분배라고도 했죠. 따라서 일선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TQM의 핵심적인 내용 다 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내용 보시면 자, 1번에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 아까 지속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2번,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은 암기가 아니죠. 고객님들이 뭐가 불만족이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맞춰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는 고객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다음 5번을 먼저 보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그렇죠.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성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4번에서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 향상에 더 기여한다? 반대로 기술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니까 너무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게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 저는 엄청나게 줄여드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공 필수 8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반복하면 정말 조금 공부하고 넉넉하게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TQM까지 우리가 잘 잡았습니다. 행정론 마치겠습니다.